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내일 최종 변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은 마지막 변론 전략을 짜며 최후 진술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 잔길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차정현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먼저 내일 변론 기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 기일은 내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지 57일 만입니다. 우선 내일은 증인신문 없이 양측 대리인이 각각 2시간씩 종합 변론을 합니다. 이후에는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시간 제한이 없는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게 됩니다. 네, 양측의 마지막 변론 전략은 어떻게 전망되나요? 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모두 지난 주말을 반납하고 최종 변론 준비에 몰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주말 이틀간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을 접견하며 변론 방향과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진술할 최후 진술을 구치소에서 직접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비상계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는 메시지나 기각 결정을 대비한 향후 국정운영 구상이 담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도 주말 내내 수시로 회의를 하며 최후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헌재 결정 이후에 민주주의 회복이나 국가 발전에 대한 고민도 변론 내용에 담기로 했습니다. 네, 변론이 끝난 이후의 절차도 정리해 주시죠. 네, 내일 변론 절차가 끝나면 헌재는 철저한 보안 속에 선고를 위한 재판관 평의를 이어갑니다. 최종적으로는 표결로 각 재판관의 의견을 최종 취합하는 평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주심 재판관인 정영식 재판관이 결정문 초고를 작성하고요. 이 초고를 모든 재판관이 참여하는 수정과 보완 작업을 거쳐 결정문을 완성하게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인 전례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달 중순에 이뤄질 거라는 예상이 우세합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다른 탄핵 심판 일정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를 의결했습니다. 이어서 오후 4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2차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이 지검장 등 당사자 신문을 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차종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결국 비상계엄 선포에 위헌 위법성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탄핵 심판의 쟁점을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갖췄는지 또 선포 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문제는 없는지입니다. 국회 측은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던 데다 단 5분간 진행된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됐고 국무회의에서도 실질적 논의가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상반된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제가 하나의 팩트로서.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국무회의를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고요. 나름 좌석도 격식을 갖추고 했는데 군경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를 막으려 했는지도 관건입니다. 국군 통수권을 지켜야 할 대상에게 행사하였고 대다수 선량한 군인들을 군사정변에 가담케 하였습니다.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 상황을 예상해서 질서유지 차원에서 우발 대비 차원에서 대비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역시 위헌 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정치인 체포조 가동 여부도 쟁점입니다. 변론 과정에선 윤 대통령의 뚜렷한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고 그 증인은 싹 다 잡아들여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셨습니까? 말뜻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동향 파악 수준이었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위치 확인을 좀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게 기관을 장악할 목적이었는지도 파면 여부 결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조기 대선에 대비하는 여야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표 띄우기에 나섰고 여당은 대선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중도 공략 같은 조기 대선을 겨냥한 발언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을 이틀 앞두고 열린 민주당 기자간담회의 화두는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었습니다. 계엄 예견과 계엄 해제 주도, 신속한 대통령 탄핵 제기, 국민 통합 정치를 포함해 10가지가 이른바 내란 극복 리더십으로 소개됐습니다. 여당이 극우화했기 때문에 정체성을 중도 보수로 설정했다며 지금처럼 가면 만년 야당이 될 거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야당이 제안하는 대안에 사사건건 반대만 하니 백날 이재명을 욕해도 이재명에게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대표도 SNS로 중도 포용 메시지를 내며 보조를 맞췄는데 특히 여당을 겨냥해 초부자 감세를 비판하며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을 놓고 공개 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최근 중도층의 민심 흐름을 반영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시대 교체와 국민 통합을 기치로 기자회견을 열며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안 의원은 민주당의 우클릭 행보에 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중도가 정말로 바라는 건 국민 통합입니다. 이 60일이라는 기간은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SNS를 통해 보수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중원은커녕 안방까지 내줄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나타냈고 오세훈 시장은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을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의 표심을 노린 이봉책이라고 깎아내리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표 리더십을 주제로 한 야당의 기자간담회는 사실상 당 차원의 대선 행보 지원 사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맞서 여당은 복잡한 셈법 속에 대선 언급은 여전히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중도, 수도권, 청년층을 끌어오는 방안에 고심이 깊은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를 모텔에 고립시킨 채 돈을 빼돌린 사건,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이후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시청자들의 제보가 잇따랐는데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악성 앱을 깔게 한 뒤 휴대전화를 장악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보는 Y 표정호 기자입니다. 일주일 동안 사실상 모텔에 감금당한 채 4천여만 원을 빼앗긴 A씨. 3주 동안 1억여 원을 뜯긴 또 다른 피해자 B씨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했습니다. 일당은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개인정보가 빠져나가 범죄에 악용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합법적인 원격 제어 앱을 깔도록 했습니다. 구글로 어플을 다운받으라고 지시한다고 했었는데 그냥 정식 어플 검색. 그리고 피해자 휴대전화를 제어해 경찰청 피싱 방지 앱으로 둔갑한 악성 앱을 설치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저희가 설치해 드린 건데요. 이게 경찰청 앱이거든요. 시티즌 코난이라고. 이렇게 악성 앱을 설치하는 순간 피해자 휴대전화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손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당은 피해자의 통화, 문자 내역은 물론 연락처까지 빼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번호를 사칭해 화면에 띄우는데 피해자가 112에 전화해도 피싱 조직에 연결되도록 통제합니다. 112에 전화하잖아요. 그 피싱범이 긴급신고 112입니다. 경찰 흉내내는 거예요. 검찰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대표번호, 전화 받는 놈이 대여섯 놈은 될 거예요. 카메라나 녹음 기능 조작도 가능해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일당이 빼낸 개인정보는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는데 국정원은 최근 악성 앱이 빼낸 정보가 미국에 있는 클라우드 서버에 전송되도록 설계된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에 신분증 사진이나 비밀번호를 저장해 두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라고 지시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비트가 해킹으로 2조 원대 코인을 탈취당한 사건이 있었죠. 북한의 소행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북한의 해킹 부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로 외화벌이가 막힌 북한이 가상화폐를 해킹해 핵 개발 비용과 김정은 비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한 곳인 바이비트에서 2조 원대 가상화폐 탈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상화폐 해킹 피해 규모로는 역대 최대인데 업계에선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인도와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공격이 잇따랐는데 두 사건 모두 북한이 배후로 지목됐고 수법도 이번과 비슷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해킹 사건의 주범으로 추정되는 라자루스를 비롯해 안다리엘과 김숙희 등 67개의 해킹 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다리엘은 지난해 초 국내 방산업체 수십 곳을 해킹해 핵심 기술 자료를 탈취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전 관련 인력은 7,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입니다. 정찰총국과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등에 소속돼 군사기밀 수집과 가상자산 탈취를 통한 외화벌이를 주된 임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킹으로 탈취한 가상자산이 김정은의 통치 자금이나 핵 개발에 사용될 개연성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해킹이 북한이 목돈, 큰 규모의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요. 따라서 이 돈들이 북한 핵 개발이나 김정은 비자금에 아주 큰 기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한국과 미국, 일본은 최근 공동 성명을 내고 지난해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로 인한 피해 금액을 9,600억 원으로 집계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공조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우입니다. 북한은 한미일 등이 설치한 대북 제재 감시 기구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의 활동과 관련해 협상을 통한 제재 해제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호한 행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에 올린 담화에서 합법적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걸고 들면서 그를 가로막아 보려고 어리석게 기도하는 적대 세력들의 시대착오적 망동이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야만적 제재는 가장 가혹한 외부적 환경 속에서도 생존하고 자생하며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완벽하게 터득하도록 해주었다며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대한 힘의 비축을 서두르게 한 결정적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은 러시아의 반대로 해체된 유엔의 대북 제재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11개국이 지난해 10월 발족한 새로운 대북 제재 감시 기구로 지난 19일 워싱턴 DC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부산 어린이대공원 근처 야산에서 불이 나 한때 구민들에게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잇따르자 산림청은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상향해 대응 태세를 끌어올렸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산 위로 소방 헬기 여러 대가 연달아 물을 뿌립니다. 부산 어린이대공원 앞 야산에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5시 10분쯤. 부산시는 한때 안전에 유의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는데 불은 나무와 낙엽 등을 태우고 난 뒤 1시간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정확하게는 안 나왔는데 대충 한 0.1헥타르 정도 소실 추정됩니다. 그 원인은 아직 확인 안 됐고 조사 중입니다. 산림청이 집계한 결과 어제 하루 동안만 부산과 인천, 경기도 등 전국에서 산불 5건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끌어올리고 철저한 예방 활동을 주문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에는 공영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캠핑용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모두 타면서 소방서 추산 9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내부 전등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부산에서 출발해 필리핀으로 향하려던 진에어 항공기에 기체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진에어는 이착륙 제한 시간을 이유로 오늘 아침 대체 항공편을 띄우기로 하고 승객 170여 명을 근처 호텔로 안내했습니다. 해당 항공편은 지난해 8월에도 기체 결함을 이유로 10시간 넘게 운항이 지연됐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충남 공주시 논산천안 고속도로 정우터널을 달리던 25톤 탱크로리 차량을 뒤따르던 3.5톤 화물차가 들이받았습니다. 뒷차를 몰던 50대 운전자가 차량 사이에 끼어 1시간여 만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터널 밖 사고 영향으로 서행하던 탱크로리 차량을 3.5톤 화물차가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서울 진관동에서 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들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승용차에 부딪힌 가로등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정황을 살펴보면 징역 35년이 심히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대구 동구에 있는 성인 무도장에 불을 내 업주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조력 존엄사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들은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윤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강원 홍천에서 뇌종양에 걸린 70대 부인으로부터 죽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남편이 농약을 먹여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지난 2021년 광주에서도 암투병 통증을 호소하는 동거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말기 환자들에 대한 존엄사 논의가 되풀이됐는데 국민 10명 중 8명이 조력 존엄사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의사가 준비한 약물을 스스로 주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생을 마감하는 조력 존엄사에 대해 응답자 82%가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조력 존엄사를 동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는 게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41.2%로 가장 많았고 인간은 자기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등의 응답이 잇따랐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생명을 경시할 위험이 있다는 답변이 절반 가까이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말기 환자가 됐을 경우 연명 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91.9%로 나타났습니다.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통증을 가급적 느끼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이 20.1%로 가장 많았는데 가족이 병수발을 오래 하지 않고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덜란드와 스위스 등 서구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가운데 남성의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겼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남성이 4만 1,82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31.6%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남성 사용 비율은 2015년 5.6%에서 2017년 13.4%, 2020년 24.5% 등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에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하면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가 확대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올해 전국에서 문을 닫을 예정인 초중고교가 49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폐교 예정인 초중고교가 4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에 있는 학교가 43곳으로 88%를 차지했습니다. 초등학교가 38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가 8곳, 고등학교는 3곳입니다. 전국 초등학교 가운데 지난해 신입생이 없었던 곳도 112곳에 달했는데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장관이 우리 기업에 1조 4천억 원 이상의 투자를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 당장 1년 안에 착공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총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난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사절단과 만나 미국 제조업에 가능한 한 많이 투자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한 기업인이 수천만 달러의 대미 투자 계획을 소개하자 최소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의 투자를 원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 당장 1년 안에 착공에 들어가는 등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예고한 데 이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1위, 2위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관세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투자 압박까지 가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압박의 강도가 거세지고 있지만 오히려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부작용이 발생할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The biggest issue right now with the things that are going on in Washington is less the results and more just the uncertainty, right? Because all businesses want to do, if you read 미국 소비자들이 앞으로 1년간, 5년간 물가가 각각 4.3%, 3.5%씩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올 연말 미국 소비자 물가를 2%포인트 올릴 것으로 캐피털 이코노믹스가 추산하는 등 전문가들도 관세의 역효과를 우려하기는 마찬가지.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미국인들이 기대한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 정치적 기반인 미국 내 여론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관세 정책의 지속성 역시 담보할 수 없게 된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 미국으로 향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안 장관의 방미 일정을 미국 측과 조율 중이라며 관세 등 통상 정책이 본격화하기 전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방미 일정에서 안 장관은 한국이 미국의 중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고 바이든 행정부 시절 약속한 반도체 2차 전지 분야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약 50년 뒤면 우리나라 빚이 7천조 원을 돌파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곳간이 32년 뒤 완전히 고갈되면서 나라 빚은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이자 OECD 회원국 꼴등을 기록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될 경우 오는 2072년에는 나라 빚이 현재의 6배에 가까운 7천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국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경제 성장 동력도 식어 실질 GDP 성장률은 0.3% 수준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2050년부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100%를 넘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전부 현금화해도 나라 빚을 갚을 수 없는 수준에 이릅니다. 일하는 생산 연령 인구는 감소하고 부양이 필요한 고령 인구는 증가하면서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고가는 2040년부터 적자 상태가 되고
2057년에는 완전히 바닥나 재정 위험에 내관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72년이면 국민연금 누적 적자 규모는 GDP 대비 61%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져고 올 우리 사회 파장은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국방 개혁을 해야 되고 산업 체제를 바꿔야 되고 우리는 좀 더 작은 사회 하지만 더 생산성이 높고 효율성이 높은 사회로 전환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과 비용이 필요할 거예요. 이번 보고서의 기준이 된 중위 인구 추계보다 인구가 660만 명 더 늘어날 경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10%포인트 가까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대로 605만 명 적어진다면 국가 채무 비율은 9%포인트가량 더 오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최소한 합계 출산율이 1.08명에 이르는 중위 수준의 인구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수정 경제 전망치와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성장률 하향 조정은 이미 예고된 만큼 금리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내려가는 건 이미 예고됐습니다. 수정 경제 전망 발표 전인 지난달 이례적으로 1.6에서 1.7%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겁니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1.9%로 내다봤지만 탄핵 정국을 거치며 경제 전망이 어두워졌습니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발 관세 충격까지 더해지며 1.6% 성장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 1.6% 정도 저희도 지금 다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 불확실성 외에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라든지 미 연준의 금리 정책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성장 엔진이 이렇게 빠르게 식어가고 있는 점은 금리 인하의 무게를 싣습니다. 시장에서도 인하 전망이 55%로 동결보다 우세합니다. 경기 부양이 시급한데 추가 경정 예산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반영됐습니다. 특히 지난달 동결 배경이 된 환율 급등세도 주춤해졌습니다. 소비 같은 경우는 벌써 2년 넘게 계속 침체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런 것 때문에 향후 수출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정말 불황 국면이 잠겨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선제적으로라도 금리를 좀 내리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미국이 물가 불안으로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한미 금리 차가 더 벌어지면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물가 역시 올해 들어 다시 들썩이고 있다는 점도 인하를 주저하게 하는 변수입니다. 지난달 금융통화위원 전원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실제 인하에 나설지를 두고는 막판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절반 이상은 국내보다 미국 자본시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민 1,505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54.5%는 한미 자본시장 가운데 미국 시장을 더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이유로는 기업의 혁신성과 수익성 때문이라는 답변이 27.2%로 가장 많았고 활발한 주주 환원, 국내 증시 침체, 미국 경제 호황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기초 역량이 우리나라 기술 수준을 대부분 뛰어넘었다는 전문가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격화하는 미중 갈등이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촉진하면서 우리 산업에 위협이 되는 실정입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중국이 10년간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이어간 성과가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전문가 설문 결과 중국은 거의 모든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초 역량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업체가 강점이 있던 메모리 분야나 전략적 가치가 높은 센서 분야에서 2년 만에 역전을 허용한 것이 특히 뼈아픈 대목입니다. 중국은 상당히 많은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학교 또는 연구기관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재 확보와 원천 기술, 결국 그게 산업의 기반이 되거든요. 반도체 기초 연구와 설계 분야에서는
미국, 타이완 등 주요국 중 최하위를 기록해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는 줄고 석박사 진학률은 감소하는 등 인재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는 보호 무역주의도 걸림돌입니다. I'm going to be announcing tariffs on cars and semiconductors and chips and pharmaceuticals, drugs and pharmaceuticals and lumber probably and some other things over the next month or sooner.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공급망이 얽혀있는 우리 업체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을 계기로 반도체 장비 국산화 등의 속도를 내는 동시에 원천 기술 확보에도 더욱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비를 많이 국산화했지만은 이 미국이나 이제 서방이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중국은 그런 부분을 다 대체하려고 더 노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반도체 산업이 국제 정세와 맞물려 격변을 거듭하는 상황. 경쟁력을 꾸준히 지킬 수 있도록 핵심 우위 분야를 선정해 육성하는 중장기적 전략 수립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새로운 기술 패권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딥시크로 세계를 놀라게 한 중국은 미국과는 다른 전략으로 AI 패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미국의 AI 경쟁력은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한 최첨단 연구 개발과 기술 혁신에서 비롯됩니다.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AI 패권을 바라봅니다. 중국은 AI의 실용성과 산업 적용에 집중합니다. 기술 자체의 혁신보다 실질적인 응용과 산업적 성과를 우선합니다. 안면과 음성인식, 스마트시티, 금융 AI 같은 응용 서비스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Now, as these AI models become applied in business use cases for law, for medicine, for education, the demand will still be off the charts in terms of the serving. So the demand will go up over time. AI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데이터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인터넷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데이터 보호 정책을 유지하면서 국가 차원의 데이터 통합을 추진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AI 윤리를 강조하며 규제를 가하고 있는 미국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다 감시 시스템과 공장 자동화 등 AI 기반 사회 인프라도 큰 역할을 합니다. It does use a large amount of data. However, DeepSeek has the advantage of standing on the likes of ChatGPT because they have done the work for a number of years already. 이 때문에 미국 관점에서 딥시크와 챗GPT를 비교하는 식으로 두 나라 경쟁력을 판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AI 경쟁력은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산업과 사회 전반에서의 활용성과 경제적 가치 창출 능력도 포함돼야 합니다. 중국은 특유의 정책 환경과 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경쟁력으로 AI 패권을 노립니다. YTN 권영입니다. 오늘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시작된 지 꼭 3년이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피해를 낸 전쟁인데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종전 구상이 빠르게 추진 중이지만 협상이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수도 키이우 한복판에 날아든 드론을 요격하는 포격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지난 3년 사이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주민들에게는 대피가 일상이 됐습니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포성과 공포 속에 저마다 생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То я коли залишаюсь одна і чую тривогу, то мені страшно і не по собі. Тому у більшості я закриваю двері в кімнаті. 그동안 민간인 사망자는 수만 명으로 추정되고 1,000만여 명이 고향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군 사상자는 러시아 측 80만 명, 우크라이나에선 5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지난해 하반기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군이 격전지 쿠르스크에 투입된 이후 북한군 사상자도 4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우크라이나군은 파악했습니다. 기약 없는 전쟁의 전환점이 마련된 건 지난 1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고
종전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서였습니다. I think I can say with great confidence he wants to see it ended also. That's good. And we're going to work toward getting it ended and as fast as possible. 협상은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회담으로 이어졌는데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배제하고 양측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미러 회담 후 젤렌스키와 켈로그 미 특사가 만나 광물 협정과 안보 보장을 논의하긴 했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큽니다. Потрібні сильні угоди з Америкою, угоди, які справді спрацюють. Я доручив працювати швидко і дуже виважено. 미국은 전쟁 1, 2년 때와 달리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러시아의 침공 대신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표현하는 등 러시아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유럽에는 안보 책임을 압박하는 동시에 EU가 대러 제재를 언젠가는 풀어줘야 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다급해진 영국과 프랑스 정상은 이번 주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나섭니다. 전쟁 발발 3년, 미러 간 종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여러 당사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3년을 맞아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조건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종전 협상을 추진하자 반격에 나선 건데 미러 양국은 정상회담에도 속도를 내면서 우크라이나를 더 압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 기자회견에 나선 젤렌스키 대통령. 평화를 얻을 수만 있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준비가 돼 있다며 처음으로 하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З останнього, якщо мир для України, якщо вам дуже потрібно, щоб я залишив свій пост, я готовий. Друга історія, можу поміняти це на НАТО.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종전 협상을 진행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조건으로 반격에 나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독재자라고 비난한 데 대해서도 자신은 독재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분이 상하지 않았다고 받아쳤습니다. Да, диктаторами точно не будемо, просто не цікаво. Не цікаво, розумієте? Я законно обраний президент, не через якусь силу, той, що прийшов до влади, не прийшов, мене обрали, 73%.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자 이상의 역할, 즉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해 주길 바란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영원하지 않지만 우크라이나에겐 긴 평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전쟁에 지원한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개발 지분을 요구하면서 광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 특사는 이번 주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전화통화에 이어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에 합의한 미국과 러시아는 정상회담에도 쟁걸음입니다. 야부코프 러시아 처관은 이번 주 후반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을 열고 앞으로 2주 안에 양국 특사가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3년을 맞아 종전협상과 미러 정상회담 추진 등 관련국들의 움직임은 바빠졌지만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종전 추진으로 자칫 강요된 평화가 이뤄질 가능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미국, 러시아 주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패싱당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긴급 정상회의를 엽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현지 시간 23일 SNS를 통해 내달 6일 특별 EU 이사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안건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방위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 주도의 안전 보장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종전 방안 협상을 추진하자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이 우리도 미국의 지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보인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배제한 트럼프를 보며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 사이에 지역 안보에 대한 미국과의 약속이 깨질 수 있다는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정책 변화 움직임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을 제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병력 규모 축소가 현실화하면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 요구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내일 최종 변론만을 남겨두고 있죠.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은 마지막 변론 전략을 짜며 최후 진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내일 변론길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전해주시죠.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은 내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73일 만입니다. 우선 내일은 증인신문 없이 양측 대리인이 각각 2시간씩 종합 변론을 합니다. 이후에는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시간 제한이 없는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게 됩니다. 네, 양측의 마지막 변론 전략은 어떻게 전망되나요? 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모두 막판 준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주말 이틀간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을 접견하며 변론 방향과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진술할 최후 진술을 구치소에서 직접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비상기염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메시지나 기각 결정을 대비한 향후 국정 운영 구상이 담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도 수시로 회의를 하며 최후 변론 메시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헌재 결정 이후 민주주의 회복이나 국가 발전에 대한 고민도 변론 내용에 담길 전망입니다. 네, 변론이 끝난 이후의 절차도 정리해 주시죠. 네, 내일 변론 절차가 끝나면 헌재는 철저한 보안 속에 선고를 위한 재판관 평의를 이어갑니다. 최종적으로는 표결로 각 재판관의 의견을 모으는 평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주심 재판관인 정영식 재판관이 결정문 초고를 작성하고 다른 재판관들의 수정과 보완 작업을 거쳐 결정문을 완성하게 됩니다. 법조계에선 통상적인 전례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달 중순에 이뤄질 거라는 예상이 우세합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다른 탄핵 심판 일정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던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를 의결했습니다. 이어 오후 4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 기일이 열리는데요. 이 지검장 등 당사자 신문을 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차정윤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직후 수행비서 역할을 해온 민간인 양모 씨에게 자료 폐기와 휴대전화 교체 등을 지시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입수한 양모 씨 검찰 진술 조서를 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5일 면직된 직후 서재 책상 위에 있는 자료 전부를 세절하라고 양 씨에게 지시했습니다. 양 씨는 자료를 폐기한 뒤 김 전 장관이 휴대전화를 교체해달라고 부탁했고 김 전 장관이 쓰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망치로 부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 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소위에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도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의혹에 대해 검찰에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2의 김대엽 병풍 사건이나 생태탕 여론몰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돼지는 잔칫날 잡는다는 명시 측 발언은 조작된 의혹을 예고하는 발언이 아니겠느냐며 특히 식당을 나열하며 특정 정치인과의 관계를 부풀리는 건 생태탕식 물타기 수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국 현안을 논의합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절차적 공정성 문제를 지적해온 만큼 관련 메시지가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내일 한국은행의 성장률 수정 전망치가 나올 예정인데 작년 11월 전망보다 상당히 낮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다수의 국제금융기관들이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가 활력을 잃은 데는 정치의 책임이 무엇보다 큽니다. 국회가 기업의 활동을 도와주기는커녕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괴롭히면서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급한 민생 법안들은 하나같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부쩍 경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제 관련 발언과 태도를 보면 국가 경제에 대한 무지와 정책 철학의 빈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업들 앞에서는 기업의 성장이 경제 성장의 전부라면서 왜 몰아서 일하는 것을 못하게 하냐는 문제 제기에 할 말이 없다고 친기업 보수 정치인 코스프레를 합니다. 그래놓고 곧장 돌아서서 민노총을 만나면 주 4일째 해야 된다. 상속세 최고 세일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며 바로 반기업 극좌 정치인의 본색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기업을 살린다면서 기업들 다 죽이는 노란봉투법을 또다시 들이밀고 경제를 살린다면서 경제 활력 떨어뜨리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부동산 상속세는 낮춘다면서 기업 상속세 인하는 요지부동입니다. 반도체법 주 50시간 적용 예외 제도는 지지 기반인 노조가 반대라고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기업에도 세액 공제를 해줘야 된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감세도 필요하다고 감세 정책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전 국민에게 25만 원 현금 살포를 하겠다고 합니다. 세금을 깎으면 국고 수입도 그만큼 줄게 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혈세 퍼주면서 세금도 깎아주겠다는 것은 미래 세대야 어떻게 되든 말든 국고를 거덜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을 편을 갈라 표를 챙기고 세금을 살포해서 표를 사는 것이 민주당의 오랜 전통이기는 합니다. 서민을 위한다면서 서민 경제를 박살낸 소득주도 성장, 집 가진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다 집값만 폭등시킨 부동산 정책, 먼저 이런 정책들에 대한 석고대죄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밀어붙인 획일적 주 50시간제 최저임금 급등, 비정규직 제로 하나같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됐는데 책임감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락가락하는 이재명 대표는 더 위험합니다. 기존의 민주당이 역주행 수준이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역주행에 난폭운전에 음주운전까지 더해서 도로를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어느 낭떠러지로 몰아가는 건지 추측조차 불가능한 지경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보수정당의 정책을 베낀다고 해도 성과만 제대로 낼 수 있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베끼려면 제대로 베껴야 합니다. 남의 답안지 훔쳐보며 자기 마음에 드는 분만 골라 베끼면 오히려 정답에서 더욱 벗어나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진심으로 경제를 살릴 생각이라면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부터 정부 여당과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지난 토요일 일본 시네마현이 다케시마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 자체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일본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 참석은 더 큰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으로도 명백한 사실이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의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 같은 경솔한 행동은 양국 미래 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국제 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혼돈의 시기에 한일 양국은 반목과 갈등보다는 화해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대의를 위해 일본에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의 선의에 찬물을 끼얹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모두 발언 듣고 왔습니다. 자, 우선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면서 정부 여당과 협조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는데요. 자, 잠시 뒤 9시 30분에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도 열립니다. 관련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주부터 의제를 선정하는 고위관리회의가 시작됩니다. 21개국 고위관리 2천여 명에게 경주가 어떤 인상을 남기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경주가 회원국에게 첫 선을 보입니다. 정상회의를 8달 앞두고 의제를 정할 사전회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회의는 다음 달 9일까지 2주 동안 이어지고 그 기간 동안 21개 나라 고위관리를 비롯해 2천여 명이 이곳 경주를 방문합니다. 경상북도는 호텔을 따로 지정하고 경주를 오가는 셔틀을 운영하는 등 각국 대표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APEC가 어떤 의제를 다루고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이냐, 각국의 대표들이 와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경주와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이 최고 국가라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외국인 23명을 포함해 주요국 언어에 능통한 자원봉사자 200여 명도 선발했습니다. 경주 시민으로서 경주에 조금이나마 힘 내려고 지원했습니다. 천년의 고도라서 경주의 역사적으로 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경주시는 이번 회의를 국내 정국에 대한 불안한 시선을 떨치는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한국의 전국 상황이 좀 혼란스러운데 이번 소음원을 통해서 그러한 걱정과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는 그런 계기로 만들. 경주를 찾은 고위관리 2천여 명이 문제없이 회의를 마치고 현장을 점검해 정상회의의 기초를 다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이번 회의는 올해 G20 의장국인 남아공이 제시한 연대, 평등,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 아래 처음으로 개최되는 재무장관 회의로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협력 방안과 올해 업무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 차관은 세계 경제 위험 요인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기초 여건 구축과 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 건전성, 역동성 제고 방안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김 차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내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불참하기로 하면서 대신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아프리카에서 처음 열린 주요 20개국 회의를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빠진 다자 외교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반-트럼프 외교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처음 열린 G20 첫 순서인 외교장관 회의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불참했습니다. 의장국인 남아공의 백인 토지 몰수 정책과 연대, 평등, 지속이란 G20 의제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트럼프가 백인과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비난한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DEI 기조와 닮았다는 겁니다. 미국은 연이어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도 빠져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다자 외교를 가치 없다고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Our country's going to become rich again, very rich. I always say it's my favorite word in the dictionary. 미국이 빠진 G19 회의에선 대신 중국이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와 개별 회담 탓에 지각한 왕이 외교부장을 기다리느라 개막식이 30분 지연됐을 정도입니다. 왕 부장은 WTO 사무총장을 비롯한 각국 대표들과 만나 미국의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을 비난했습니다. 강대국은 모범과 책임을 보여야 한다며 정글로 후퇴해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에선 순회 의장국 자격으로 다자주의 실천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민회 안보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 종전談判을 두고 생긴 서방 세계의 균열을 파고들었습니다. 所有当事方，包括利益攸关方，都应该适时地参与到这个和谈的进程当中。 미국이 관세 전쟁을 확대하면서 세계 각국과 등을 돌린 사이 중국은 반트럼프 외교전을 펼치며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지난주 봄을 시샘하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죠. 막바지 겨울을 즐기려는 사람들은 스키장으로 몰렸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인 줄 알았는데 스키장은 아직 한겨울입니다. 새하얀 설원위를 질주하는 사람들. 슬로프 위를 미끄러지듯 내달리는 모습은 물 만난 물고기가 따로 없습니다. 넘어지고 미끄러져도 마냥 신납니다. 봄답지 않은 영하권 날씨에 스키장에는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나갖고 스키장 왔는데 날씨도 좀 추울 줄 알았고 봄이라 해서 좀 눈도 녹을 줄 알았는데 눈도 안 녹고 날씨도 좀 선선하고 좋아갖고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썰매장은 아이들이 차지했습니다. 눈썰매를 타고 언덕을 내달리는 짜릿함. 곳곳에서 즐거운 비명을 내지릅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눈썰매 타는 재미에 흠뻑 빠졌습니다. 같이 눈썰매 타니까 재밌고 신나요. 노니까 추운 것보단 더 더운 게 큰 것 같아요. 언니랑 같이 와서 좋아해요. 도심 산책로는 나들이 나온 시민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찬바람에 두꺼운 외투를 다시 꺼내 입었지만 화창한 날씨에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산책로를 걷다 보면 일상의 스트레스도 저만치 달아납니다. 날씨는 뭐 걷기는 딱 좋은 날씨 같아요. 사실 뭐 더우면 또 땀도 나고 그렇지만 이런 날씨는 좀 햇빛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바람은 조금 불지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산책을 즐기며 봄을 맞이하는 시민들부터 막바지 겨울을 즐기는 시민들까지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를 만끽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대구에서 역대 최대 규모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4만 명 넘게 모인 참가자들은 매서운 늦추위를 열정으로 덮이면서 대구 도심을 달렸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대구 스타디움에 모인 열정 만수르들.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운동화 끈도 바짝 조이며 완주 의지를 다집니다. 이번 대구 마라톤은 역대 최대 규모로 경기력을 위해 일정도 2달 앞당겼습니다. 아직 매서운 늦겨울 칼바람에도 참가자들의 열정은 식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왔는데 오늘 생각보다 날씨가 많이 좀 쌀쌀하긴 한데 오늘 좀 다행히 해는 구름은 안 떠 있어서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뭐 다 목표한 시간 한번 다 같이 무사히 완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마라톤 우승 상금은 보스턴 마라톤보다도 많은 최고 16만 달러, 우리 돈 2억 3천여만 원입니다. 그런 만큼 2시간 3분에서 5분대 기록을 가진 세계 정상급 엘리트 선수들도 참가했습니다. TV에서만 보던 분들이랑 같은 주로에서 달릴 수 있는 게 신기하고요. 혹시 이렇게 지나갈 때 마주치면 파이팅 해드리고 싶습니다. 대구시는 대구 마라톤이 세계적인 마라톤 대회로 자리 잡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가자가 4만 명까지 불어난 만큼 참가자들의 꼬린 지점을 분리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힘썼습니다.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를 할 수 있도록 대회 운영과 코스 설계 만전을 기하고요. 세계 6대 마라톤 대회에 버금나는 그런 대회로 성격해서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망의 우승은 2시간 5분 21초로 대회 신기록을 세운 탄자니아의 게브리엘 제럴드 게이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국내 남자부에선 박민호, 여자부는 최정윤 선수가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폐렴 증세로 열흘째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의식은 있지만 위중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잦은 사임설이 나오는 가운데 교황은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아 인류의 부끄러운 일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복합적인 폐 감염으로 열흘째 입원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병세가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황의 병세가 위중하다고 공식 발표한 이후 외신들의 이목은 바티칸에 쏠려 있습니다. 교황청은 현지 시간 23일 교황의 의식은 명료하고 평온한 밤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때 호흡곤란을 겪을 정도로 여전히 위중한 상태라 고용량 산소 치료와 수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l Papa è fuori pericolo? No, il Papa non è fuori pericolo. È aperta la porta a tutte e due le possibilità. 교황청은 건강 악화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베네딕토 16세의 경우처럼 자진 사임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불필요한 것이라며 부인했습니다. 교황은 입원한 상태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아 인류의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전 미사는 리노 피시첼라 대주교가 대신 집전하고 교황의 회복을 위한 특별 미사를 열었습니다. La nostra preghiera perché il Signore lo assista nel momento della prova e della malattia. 프란치스코 교황이 입원한 병원 주변엔 쾌유를 기원하는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교황의 고향인 아르헨티나에 있는 오벨리스크에는 쾌유를 기원하는 사진이 투사됐고 세계 곳곳 가톨릭 신자들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Tonight we heard that he is not okay, and we are praying for his speedy and complete recovery. 1936년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프란치스코 교황은 올해 88살로 지난 2013년 비유럽이자 남미권에서 처음으로 교황으로 선출됐습니다. 즉위 이듬해 한국을 방문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고 한반도 평화에 깊은 관심을 보여 한국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에서 중도 보수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연합이 올라프 숄츠 총리의 사회민주당과 극우 독일 대한당을 큰 폭으로 따돌리고 제1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오후 6시 공개된 공영 ARD 방송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기독민주당 연합의 예상 득표율은 29%로 10%대에 머문 사회민주당과 독일 대한당을 크게 앞섰습니다. ARD 방송은 전체 630석 가운데 기민당 연합이 211석을 가져가고 사회민주당이 142석, 독일 대한당이 116석이 배분될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제2공영 GDF 방송 출구조사에서도 기독민주당 연합이 28.5%, 사회민주당이 20%, 독일 대한당은 16.5%의 득표율을 올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연합은 지난해 11월 일명 연정 붕괴로 시작한 이번 총선 기간 내내 30% 안팎의 지지율로 선두를 지켜왔습니다. 벌써 일주일가량 이어진 강추위의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름세에 접어들겠는데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어제와 비슷하게 공기가 차가웠지만 낮 동안 서울 기온은 5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강풍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여전히 3도가량 더 낮겠으니까요. 나오실 때는 계속해서 추위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2월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지만 오늘 아침에도 강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강원 평창군에서는 영하 18도 이하의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낮부터 기온은 오름세로 접어들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5도, 대구는 7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는데요. 다만 종일 강풍이 불면서 날은 여전히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눈이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호남 서해안에 1cm 안팎, 제주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오늘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조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주말 동안 곳곳에는 화재 사고가 잇따르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 점차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추위는 풀리겠지만 불씨 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기온은 내일 낮부터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이 주 후반에는 서울 한낮 기온이 10도를 웃도는 등 포근한 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해안가와 해상에서는 특히 바람이 더욱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는데요. 항해나 조업을 하는 선박은 안전에 더욱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뉴스업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